저는 너무 시장이 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거기다가 막 장밋빛 스토리들 그 2021년 말 2차 전지 붐 때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나온 거죠.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한테 1년 뒤에 봅시다라고 밖에 말 못하겠네요.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상승장,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현명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대표님. 먼저 고환율에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5천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신호 무엇일까요? 예,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혹은 구조적 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조정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 30몇 년 이 일을 하면서 끝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끝없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이게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든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1996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 경쟁사들도 다 망한 다음에 키몬다 부도난 다음에 2008년. 그리고 또 키몬다 부도나고 엘피다 부도난 다음에 또 한참 또 지나가다가 2016년, 17년에는 모바일 반도체, 모바일 디램 수요가 폭등하니까 거기도 좋아진다. 또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로 구조적 호황이다. 그래서 한 4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근데 귀신같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죠. 96년이 아주 대표적이었는데 그때 세계 경제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대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린스펀 의장이 96년 12월 5일 날도 잘 잡아가지고요. 기업 연구소 연례 만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리고 이게 예상하지 못한 길고 긴 자산 가격 폭락을 초래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정말 멋진 질문을 했는데 미장은 잠깐 폭락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 뒤로 2년을 빠졌죠. 반도체가.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기관 산업들이 선진국 경기의 사소한 변동에도 우리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미국 GDP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같이 가는데 미국 GDP 1%가 늘면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이 한 5% 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산업이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다르고 이번에 안정적이고 이번에는 몇 년 가요라는 말이 나오면 불안한 거죠. 그런 산업 아닌데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지? 구조적 변화가 온다고 작년 9월 이전에 나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번 반도체 호황이 사실은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 년에 한 번 있는 투기가 붙은 거죠. 즉 제가 가져온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리값이랑 한국의 반도체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예, 구리값이 한국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에 선행합니다. 한 6개월 선행하죠. 하락도 또 그렇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커머디티다. 그러니까 박스 떼기로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5 16기가 디램이랑 아니면 창신 메모리에서 나오는 DDR5 16기가 디램이랑 정말 근본적인 품질의 차이가 있고 신뢰의 차이가 있고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박스 떼기로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반대는 어떤 상품이 있죠? 이 럭셔리 시계들 또는 럭셔리 이 브로치 같은 것들은 언제 누가 만든 모델이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잘 팔렸고 이거는 어떤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됩니다.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커지죠. 근데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물건들은 커머디티다. 원자재라는 거죠. 원자재에 누군가가 사재기가 붙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창신 메모리가 HBM 투자를 늘리면서
레거시 디램, 그러니까 구형 DDR 제품들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양신, 또 YMTC라는 그 중국의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더 고가 제품으로, 그리고 지금 곧 IPO를 앞두고 투자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들을 앞두고서 구조조정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중에 갑자기 지금까지는 뭐 딴 거 언어를 습득시키다가 이제는 추론으로 가네, 뭐 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고, 누가 승자를 거둘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조차 정말 구글에게 등을 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잘 나가는 오픈 AI도 딥시크한테 등을 찔릴 수 있는데,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런 게 확신이 다 가해지면 이미 가격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층권으로 가 있더라. 따라서 투자자는 늘 불안불안해하며 하는 거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투기장이 또 왔구나. 구리값 급등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국 원자재 투기장이 왔네. 얼마 갈까? 야, 옛날 보통 노트북은 150만 원이면 최고가 사양을 맞췄는데 지금 270 부른다. 그러면 전 세계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투자를 하면 큰 돈은 못 벌지만 저는 수렁에 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산으로 이끈 네 마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한테 1년 뒤에 봅시다라고 밖에 말 못하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가 아직 이머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머징 내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세계에서 배당 성향 최저, 거기다가 상속세가 과도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을 어떻게든 내려서 떨어뜨려서 상속세를 절감하려는 사람들, 여기다가 적대적 M&A를 통해서 이 불합리한 문화들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냥 백전백패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분위기 환경에서 시장이 저평가가 돼, 만성적인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또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2009년 10년에 있었던 차화정 장세 등등 여러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레벨업을 한번 해요. 근데 그 레벨업하고 왜 지키지 못하는가? 결국은 저는 경쟁,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는 산업들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손쉽게 과잉으로 가버리는 산업이 대부분 아니냐. 제가 하나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화장품 안에 제가 저기 마님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의 편집샵을 가면 걸그룹 멤버 중에 광고 안 하는 모델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각각 효능도 다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힘들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은 전체적인 양은 엄청나게 같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나눠 먹어야 되는 파이는 엄청 줄어들고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해져 있고, 그리고 할인폭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캐대원으로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도 움직이는 기업 안 움직이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도체 대박이 터졌어요.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창신 메모리 M&A 앞저 IPO 앞두고 잠깐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보다 똑똑한 반도체 애널들이 가르쳐주겠지. 다만 캐파가 금방 느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반도체는 캐파가 그렇게 증설이 쉽냐? 무어의 법칙. 전 세계 모든 산업 중에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이 바로 반도체니까. 그리고 그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던 인텔의 밥 노이스라는 전설적인 경영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제품의 가격을 다음 사이클의 가격 인하에 맞춰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 가격보다 싸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의 경쟁자를 다 죽이면서 다음 사이클에 자기들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레벨까지 이미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물량을 뽑고 다음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밥 노이스가 이야기했던 인텔의 전형적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른가? 인공지능 병목이 있으니까 분명히 HBM은 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거시 디램이 그렇게 남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의 산업인가?
창신메모리나 YMTC가 네. 저렇게 금방 따라가는데 여기가 무한정 더군다나 저기가 올해 60조 규모로 두 개 다 IPO하고 한 30조, 20조 각각 자원 조달해서 뭐 할까?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가? 창신메모리나 YMTC 그 상장 일정만 한번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많은데 그럼 박 대표님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니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작년 9월부터 낸드랑 디램 가격이 3배 오르는 걸 예측하신 분인지요. 그러니까 작년 7월이나 8월에 지금부터 6개월 사이에 낸드랑 디램 가격이 300% 400% 오른다라는 걸 예측한 분이 한 말씀이세요? 묻고 싶은 거죠, 그냥 저는. 그 과거에 지금 현재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는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가? 그냥 패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는 나라봤는데 내년까지 간다. 와 그러면 역대급 호황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사이에 제품 가격 3,400%가 올랐는데 이게 그럼 1년을 더 간다. 그러면 한 1,000% 오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한 2배 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PC 가격이 300만 원 넘는 걸 다 용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300만 원짜리 PC 사는 걸 노트북 사는 걸 인정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전망인데 어떤 근거로 안 사지? 뭐 꼭 지금 사야 돼? 내구재의 운명이잖아요. 네. 6개월 더 쓰지 뭐. 중고로 순무 마켓, 당근 마켓 가서 오이 마켓 가서 열심히 구형을 사는 게 낫지. 꼭 새 걸 사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배제하는가? 저는 너무 시장이 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거기다가 막 장밋빛 스토리들. 그 2021년 말 2차 전지 붐 때 어디 모 증권사에서 PDR이라는 이상한 밸류에이션을 들고 왔잖아요.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을 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나온 거죠.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반도체 급등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버블 신호 체크리스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 오너님들이 애지중지하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 벌써 3개가 지금 올해 눈앞에 와 있는데요. 일단 뭐 K뱅크는 좀 애지중지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HD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한화에너지 이 두 종목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가치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또 승계 과정에도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비싸야만 될 이 회사가 이 타이밍에 들었다. 내부자들은 어떤 인사이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이 버블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죠. 삼성 SDS 2014년, 셀트리온 이전 상장 2018년, LG 엔솔 22년 1월 등등 우리 역대 대규모 초대형 IPO들 이후에 장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최대한 좀 늦게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반기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럼 상반기라도 더 벌어볼 수 있잖아요. 국내 증시의 이제 뇌관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 이제 개입에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1순위 변수랑 투자자들이 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무엇으로 보고 일본 계실까요? 선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해산을 하고 임시 총선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보고서 하시는 선거일 텐데 일단 그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랑 한국 원화 환율은 거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그러니까 둘이 거의 그냥 한 몸처럼 움직이는 통화가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원과 엔화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막대한 투자에 합의하는 등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타깃이 되기 쉽다. 상황이 유사한 한국에서 원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도 엔도 약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했는데 저거 실패해서 환율 튀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의 참가자들이 두 나라를 좀 한 묶음으로 뭐 경제 펀더멘털도 비슷하고 약세 통화를 만들어서 주식시장 부양하고 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뭐 통화정책 당국들하고 정부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글로벌하게 비슷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이 약세로 특히 다카이치 수상 취임 이후에 중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예,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것들까지 부각되면서 엔 환율을 상승시킨 걸 생각하면 일단 우리나라 환율만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정부 개입이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총재가 한 말처럼 금리 2% 이상 인상하지 않고서야 이 추세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환율을 좌우하는 것은 글로벌 여건이지 우리 국내의 경제 사정은 장기적인 그 펀더멘탈은 장기에 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지금 당장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엔화의 동조성을 깨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좀 이 정도의 환율을 유지할 걸로 예상하세요? 더 안 오르면 다행이죠. 어. 1,500원대 볼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 가격들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하러 올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빠져나올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왜 올인하는가. 저는 투자를 33년째 하고 있는데 바닥 잡는 건 제가 좀 해요. 이 방송에서도 나와서도 이야기했지만 2024년 말에 저처럼 주식 사라고 외친 사람은 저 말고 아마 윤쌤밖에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저 말고 SNS의 세계에서는 아무튼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의 세계에서는 저랑 윤쌤만 이 가격에선 사야 된다. PBR 0.8배에서 주식 팔고 언제 살래? 를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는 건 자신 있어요. 근데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도취돼야 고점이 나오는데 저같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을 때는 아직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가 다 사라질 때 제가 화면에 출연하는 순간 우우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MTN에서 안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쯤 고점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하는 게 아주 절정의 그 고취감과 고향감과 주변에 내가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득그득할 때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고점 신호인데 그때 못 팔거든요. 그렇다면 룰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25%로 해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60% 올라가서 35%가 됐다.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 매도해가지고 못 오르고 있는 불쌍한 자산들 좀 사놓으면 또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황이 왔을 때 그 자산이 또 보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최근에 수익 많이 난 거 축하드리고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져도 좋고 금도 좋고 채권도 좀 사두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